흐르는 강물처럼 구장. 다음날 오후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왔다. 멀고 먼 산마까지 걸어서 오간데다가 잠도 한숨 못 잤으니 그럴만도 했다. 시계를 보니 오클린의 소머리를 도우러 갔던 아빠와 세스가 돌아올 시간이 다 되어 있었다. 윌은 과수원 모퉁이의 뒷문까지 나를 바래다 주고 적불 키스를 건넨 뒤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쏟아지는 졸음에 정신이 몽롱해져 공중에 붕 뜬 느낌으로 마당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빠의 트럭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채찍에 맞기라도 한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대로 쪼그려 앉아서 부엌문까지 오리걸음을 걸어 안으로 들어간 나는 곧장 진흙투성이 신발과 재킷을 벗어 던졌다. 헝클어진 머리카락부터 획 잡아 하나로 묶은 뒤 뭘 끓일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지만 우선 냄비에 물을 받아 서둘러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천만다행으로 아빠와 세스는 한가지게 차에서 짐을 내리고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헛간을 정리하는 중이었다. 아침에 달걀도 거두지 않고 가축들의 먹이도 챙기지 않았으니 곧 아빠에게 한 소리 들을 건 불보듯 뻔했다. 어제 이모부에게 했던 거짓말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밤새 코라 언니 병간호를 하고 왔다고 아빠에게도 똑같이 말해야 했다. 부엌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안색을 보니 아빠와 세스도 나만큼이나 피곤해 보였다. 이미 식탁에는 치즈 샌드위치와 달달한 냉차가 깔려 있었고 프라이팬에는 깍지 콩과 양파가 지글지글 볶이고 있었다. 그 옆 냄비 안에서는 감자가 익어가고 있었다. 아빠가 재킷을 벗고 세스가 손살같이 부엌을 지나가기에 나는 두 사람에게 바쁜 사람처럼 보이려고 공연히 조국을 더디적거렸다. 어젯밤에 존재했던 여성은 온데간데 없이 나는 다시 소녀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살가운 목소리로 아빠에게 일은 어땠냐고 물었다. 아빠는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말인지 죽었다는 말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마디 부연 없이 그대로 부엌을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내가 알기로는 아빠가 오클린의 목장이든 미첼 아저씨네 목장이든 남의 목장에 일하러 가서 소를 놓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빠는 언제나 틀림없이 솥대를 겨울 목장까지 안전하게 모는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세스의 잘못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다. 아빠가 먼저 그 다음엔 세스가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다. 늦지막한 오후 고된 소몰이 작업을 마친 두 사람은 내가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족족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오그 이모부가 휠체어를 밀고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높게 휘바람을 불었다. 아이고 드디어 집에 오셨구먼. 이모부의 말이 나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챈 나는 놀라고 창피했던 나머지 감자 냄비의 물을 싱크대에 따라 버리다 말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행히 아빠와 세스는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여전히 음식을 입에 넣기 바빴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덜 익은 감자에 버터와 우유를 넣고 으깨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 아빠가 세스를 잠깐 쳐다봤다. 뭐가 어쨌다고요? 세스의 말대꾸에도 아빠는 깍지콩을 접시에 더 들어먹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모부가 접시에 음식을 담고서 아빠와 세스를 한 번씩 쳐다보더니 다시 아빠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보자간 티격태격 말다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이모부의 두 눈이 반짝였다. 나는 머릿속으로 무슨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뜰지 고민하면서 감자를 식탁으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팠던 나머지 머리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몸이 나를 의자에 앉히고 접시에 음식을 퍼담게 만들었다. 아침 일찍 산막을 나서기 전에 윌이 비축해둔 돼지고기와 콩 통조림을 나누어 먹긴 했지만 그건 진즉에 소화돼 버리고 없었다. 나는 최대한 차분히 얌전하게 먹으려고 했었다. 무슨 말을 꺼내야 내 어색함과 보자간의 냉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도통 떠오르는 얘기거리가 없었다. 인전 잡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소를 놓치셨나 사라양께서. 오고 이모부가 세스를 건드렸다. 세스가 두 손바닥으로 식탁을 힘껏 내리치는 바람에 식기가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고 유리잔에 든 차가 테이블 위로 잔뜩 쏟아졌다. 드르륵 바닥 긁히는 소리와 함께 세스의 의자가 뒤로 끌렸고 세스가 벌떡 일어나 부엌을 나가버렸다. 세스는 나가는 길에 보란듯이 이모부의 휠체어를 거칠게 걷어찼지만 오고 이모부는 목이 쉬도록 끌끌끌 비웃을 뿐이었다.
부엌을 나가는 세스의 뒷모습을 보며 아빠가 고개를 저었다. 그러게 말이야. 송아지를 한 마리 잃어버리고 왔지 뭐야. 윌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내용과 함께 20달러를 현상금으로 내건 수배 전단이 여전히 아이올라 곳곳에 붙어 있었다. 내가 알기로는 옆 도시인 사피로네로와 세볼라에도 걸려 있었다. 어쩌면 저 멀리 거니슨까지 또 그 너머에도 걸려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위를 쫓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을지 걱정되었다. 서둘러 화제를 바꿔보려 했으나 애석하게도 진실도 타이밍도 내 편이 아니었다. 감자가 너무 딱딱하네요. 죄송해요 아빠. 내가 조심스레 입을 뗐다. 아빠는 어깨를 한번 으쓱 하고는 으깬 감자를 한 숟가락 가득 떠올려 입에 넣었다. 괜찮다고 맛있다고 말하는 아빠 나름의 방식이었다. 서두르니 감자가 설익지 뭘 또 이모부가 끼어들었다.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든 티내고 싶어서 안달인 이모부 때문에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다. 내 비밀을 꽁꽁 감싸둔 막이 한꺼풀 벗겨지는 것 같았다. 아참 안쓰러운 코라. 그래 코라는 좀 어떻든. 이모부가 아빠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로 안쓰러워하는 척 너무나 다정하게 고개까지 갸우뚱하며 묻는 이모부의 태도 때문에 한결 더 재수없게 들렸다. 이모부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가 어리둥절해져 나를 쳐다보기에 나도 어쩔 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를 바라보았다. 달리는 트럭의 헤드라이트에 비친 너구리처럼 내 거짓말이 훤히 들통나버린 순간이었다. 엎친 데 덮친다더니 하필 그때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 재킷을 집어들었던 세스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는 뒷문으로 나가려던 걸음을 멈췄다. 아, 아직 아파요.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코라가 아프다고 밤새 돌봐주고 오다니 참 착하구나. 이모부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나는 냉차가 담긴 유리잔을 입술에 딱 붙인 채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면서 잣나무로 아빠의 표정을 살폈다. 아빠의 미간이 실시간으로 찌푸려지고 있었다. 코라가 아프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빠의 말에 속이 울렁거렸다. 아까 일도우러 목조지에 왔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 뒷문에 서서 재킷 소매에 팔을 느릿느릿 넣으며 이 장면을 지켜보는 세스의 시선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든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코라가 아침을 먹고 나서 괜찮아졌다고 고열에 시달려서 밤새 뒤척이고 잠깨로도 예수님을 찾으며 신음하더니 아침으로 비스킷과 베이컨을 먹고서 좀 나아졌다고. 안달이 난 나머지 멍청하게 너무 많이 짓거리고 말았다.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다. 이모부가 껄껄껄 웃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담배를 바닥 한가운데서 뒤집어 놓을 땐 언제고 이제와 생명수를 던져주는 건 무슨 심보인지 정말 고약했다. 그 코라도 참 하여간 베이컨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한다니까. 아빠는 한 번에 고개를 갸웃하더니 내게 이따 닭장에 가보라고 말하고서 다시 식사를 이어갔다. 맞은편에서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던 세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세스는 빠른 손길로 재킷의 지퍼를 휙 올리고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방충문을 어찌나 세게 닫았는지 쾅 하는 소리가 마치 총성처럼 울렸다. 이모부의 시선이 느껴졌다. 어쩌면 머쓱해하는 이모부의 표정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입맛이 뚝 떨어졌다.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빈 접시들을 거둔 뒤 아직도 반쯤 차있는 내 접시를 맨 꼭대기에 올려서 싱크대로 가져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헛간 쪽에서 로더스트의 굉음이 들려왔다. 세스는 내 신경을 긁으려고 작정한 듯 연거푸 시동을 걸어댔다. 싱크대 앞에 난 창문 밖으로 노란색 후드가 지나갔을 때 나는 내 눈이 어떻게 된 줄 알았다. 그 무렵 세스가 유난히 차에 집착하고 있긴 했다. 세스, 홀든, 오클리, 포레스트 데이비스는 누가 더 상스러운지 겨루기라도 하듯 저마다의 거친 입에 럭키 스트라이크를 한 개비씩 물고서 기름때에 전 꼴로 후드를 열어둔 로드스트에 나란히 기대어 서 있는 날이 많았다. 이미 몇 년 전에 고장난 엔진을 붙잡고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는 세스를 보면서도 나는 그 차가 실제로 굴러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스가 그 고물 같은 차에 올라 부엌 창문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핸들에 바짝 몸을 붙이고 날 조롱하듯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다.
차를 멈추려나 싶었던 세스가 이내 미친듯이 속도를 올렸다. 아빠가 샘문으로 뛰어나가고 오고 이모부는 식탁에 앉은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세스는 바닥에 깊은 바퀴 자국을, 공중에는 자욱한 매연 자국을 남긴 채 그 길로 진입로를 내달렸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도록 세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세스의 자리가 원래 빈자리였다는 듯 누구도 세스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빠는 내게 닭장과 학관에 밀린 일들을 마쳤냐고 물었고 나는 그랬다고 대답했다. 이모부는 말이 없었다. 아빠와 이모부가 부엌을 나간 뒤 나는 설거지를 마치고서 계단을 올라가 필요 이상으로 평소보다 더 요란하게 방문을 쾅 닫았다.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 테니 날 찾지 말라는 의미로. 그런 다음 이불 속에다 베개를 넣어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뒤 곧장 스웨트를 한 장 더 껴입고 다시 방을 나섰다. 까치발로 계단을 내려가 조용히 부츠를 신고 코트까지 챙겨 입은 나는 살금살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코를 뚫고 들어오는 10월 말의 찬바람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위를 껴안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누군가가 따라올까봐 세스 장급팩을 위를 잡으려는 누군가가 내 뒤를 밟고 있을까봐 신경이 곤두서서 몸이 떨렸다. 달빛 사이로 어깨 너머로 끊임없이 좌우를 살피며 발걸음을 옮겼다. 아치 모형으로 늘어진 미루나무가 시야에 들어오자 언제나처럼 그 나무에 기대고 서 있는 윌의 형체가 보였고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기쁨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터졌다. 나는 윌을 향해 달려갔고 그는 두 팔을 벌려 나를 힘껏 안아주었다. 우리는 버드나무 숲을 지나갈 때까지 쭈그려 앉아 나란히 우리 걸음을 걸었고 자그마한 공터에 다다라서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다. 윌이 내 두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주었다. 그렇게 마주 앉은 우리는 사랑에 대해, 위험에 대해, 세스와 세스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윌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고 내 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눈물 방울을 닦아주었다. 윌의 온화한 진갈색 눈동자를 바라보던 나는 마침내 내 속마음을 배신할 용기를 냈다. 여기서 떠나 정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 말인지만 내가 듣기에도 너무 끔찍한 말이었다. 윌은 내 말이 차가운 공기에 머무는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윌이 시기 웃었다. 노스로라와 메인 스트리트가 교차하는 사거리 모퉁이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 본 그 미소, 산막에서 맨몸으로 서 있던 그때 본 그 미소였다. 나조차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무언가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미소였다. 떠나라는 말은 전혀 진심이 아니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여자가 뱉은 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내가 미쳐버린 것 같았다. 윌은 고개만 가로저을 뿐 조용히 있다가 한참 뒤 입술을 뗐다. 세스 같은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아. 내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와 날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대답이었다. 그러나 안심은커녕 불안만 커지고 말았다. 그건 윌의 말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윌이 곳을 떠나 어디로 간다 한들 세스 같은 사람이 없겠는가? 어디로 간들 세스처럼 분노로 가득한 사람, 피부색이 어둡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히려는 사람이 없겠는가? 윌은 도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 방법은 그뿐이라고.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음 날 만날 약속을 정했다. 윌을 향한 갈망으로 흐려진 내 판단력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세스의 분노보다 더 오래 갈 거라는 윌의 자신감 때문에 우리 둘은 그 이후로도 틈만 나면 만났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이미 우리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물론 만날 때마다 조심하긴 했다. 보는 눈이 없을 때만, 최소한 주변에 사람이 없을 법한 시간에만 몰래 집에서 빠져나갔다. 그 무렵 세스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땐 평소보다 더 부르퉁한 얼굴로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골을 부렸고 밥때가 되어 식탁에 나타나는 날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은 로드스트를 몰고 나돌아다니느라 바빴다. 그러는 사이 인자 어쩌고 하는 말을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나는 세스의 머릿속에서 윌의 존재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점점 더 강하게 믿고 말았다. 언제였는지 도대체 언제 세스에게 뒤를 밟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포도나무 숲에서 윌이 내 손을 붙잡고 아이올라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난 그날, 내 축축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입맞춤을 건네며 내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애썼던 날로부터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그날, 윌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11월의 추운 밤, 아침 모양으로 흐드러진 미루나무 아래를 왔다 갔다 사성거리며 윌을 기다렸다. 지지건덕 고요한 들판에도 길가의 도랑에도 손전등을 비춰보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건 윌이 오지 않으리라는 사실 그 하나뿐이었다. 제일 먼저 포도나무 숲속 공터로 달려가 보았다. 두 번째로 과수원 모퉁이, 그 다음은 겨울목, 거니슨각, 또 가문비나무 언덕, 우리가 만난 적 있는 곳곳으로 달려가면서 제발 그저 내가 약속 장소를 착각한 것이길 빌고 또 빌었다. 숨을 헐떡이며 루비 앨리슨의 대문을 열자 마당 안에 온갖 생명체들이 격분에 지저대는 소리와 우왕좌왕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헛간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닭 몇 마리와 위를 부르는 애 목소리에 깜짝 놀라 파르르 움직이는 박쥐 한 마리가 다였다. 집안에서 희미한 빛이 한 줄기 새어나왔다. 제발 그 안에서 윌이 나오기를, 그래서 나를 꼭 안아주기를 기도했다. 분홍색 현관문을 열면 그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에 차있던 그날처럼, 영겁이 지난 것 같지만 겨우 몇 주 전이었던 그 따뜻했던 가을날처럼, 윌이 여기서 나를 안아줬던 그날처럼, 질퍼덕거리는 진흙탕을 걷듯 느린 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지르던 나는 현관까지 가기도 전에 윌이 집안에 없다는 걸 알았다. 소파에 뻗어있는 루비 앨리스가 창남으로 보였다. 노파의 창백한 얼굴과 머리칼이 그날 밤 충분치 않은 달빛을 대신해 밤하늘의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가슴까지 끌어올린 루비 이불을 꼭 움켜쥔 노파의 모습은 삶을 마감한 사람 같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삶의 끄트머리라도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 같기도 했다. 산막을 제외하고는 더는 가볼 만한 것도 없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 마당에 그대로 불썩 주저앉아 버렸다. 산막은 세상에 이보다 더 높은 곳이었을까 싶을 만큼 고지대에 있었고 또 가는 길도 너무 험했다. 작은 개 한 마리가 궁금하다는 듯 흐느껴 오는 내 곁에 다가와 바지자락을 핥았다. 나는 그 개를 걷어차 쫓았고 개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무슨 정신으로 집까지 걸어갔는지, 언제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 침대로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간이었고 나는 외출복 차림 그대로 내 방 침대에 엎드려 펑펑 울고 있었다. 그때 로드스트가 굉음을 내며 마당으로 들어왔다. 차 소리가 얼마나 요란했는지 창문이 덜그럭거린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뼛속까지 쿵쿵 울렸다. 쇠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세스가 있을 부엌을 향해 성큼성큼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세스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뒷문 옆에 놓인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그의 까만 실루엣이 보였다. 실루엣을 보아하니 재킷과 부츠를 그대로 입고 있는 모양이었다. 내가 부엌 문간에 서 있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세스는 돌아보지도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계속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세스에게서 위스키 냄새, 담배 냄새,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가 풍겨왔다. 불을 켤까 하고 전등 스위치 쪽으로 뻗었던 손을 도로 두었다. 캄캄한 게 나을 것 같았다. 세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끔찍한 새끼, 세스의 실루엣을 향해 평생 쌓인 시큼한 단즙을 몸 밖으로 뱉어내듯 말했다. 내가 현상금보다 더 좋은 걸 건졌어, 누나. 세스는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라도 하듯 아주 부드럽게 조잘거렸다. 더 큰 걸 건졌고 말고. 세스는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더니 뒤미쳐 잔뜩 취한 소리로 낄낄거렸다. 응, 더 크고 좋은 거지. 세스는 술에 취해 거드럭거리며 또 한 번 중얼거렸다. 역겨워서 몸소리가 났다. 세스는 위를 곱게 마을 밖으로 쫓아낸 것도 위를 붙잡아 당국에 넘겨준 것도 아니었다. 불을 켜면 내 눈앞에 피 묻은 손이 나타날 게 틀림없었다.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서 기다시피 계단을 올라갔다. 현기증이 났다. 몸통에 팔다리가 붙어있다는 사실도 잊은 듯 병든 짐승처럼 몸뚱이로 기어서 벌벌 떨며 복도를 지나 그렇게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몇 주 내내 나는 좀비처럼 넋이 나간 채로 집안일을 해댔다. 매일매일 떠올라 중천에 걸렸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태양을 견디는 것조차 힘들었다. 어디 아픈 거냐?
어느 날 아침 밥상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으니 아빠가 방문을 열고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이불 속에서 끙 앓는 소리를 냈다. 버넷 선생님 불러주랴. 괜찮아요. 목에서 쉰 소리가 나왔다. 아빠는 그대로 방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직접 아침상을 차릴 아빠의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죄책감이 밀려들어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을 차렸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무감각과 고통을 동시에 느끼면서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해질 무렵이면 그날그날의 가식과 슬픔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진이 빠졌지만 내게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집안의 어둠과 정적이 깔리고 나면, 오고 이모부와 아빠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각자의 방에 들어가고 나면, 세스가 어딘가로 나가버리고 나면 그제야 나는 겹겹이 옷을 껴입고서 위를 찾으러 차디찬 어둠 속으로 몰래 집을 나섰다. 머리 위 나뭇가지는 서리를 맞아 희끗했고 발 아래 마른 낙엽은 신발에 밟힐 때마다 바삭거렸다. 윌이 사라졌던 그날 밤처럼 매일 밤 나는 윌과 만난 적 있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걷고 또 걸었다. 그때마다 나무에 등을 기대고서 진작에 나를 기다리는 그의 실루엣이 보이기를, 그의 환한 미소가 캄캄한 밤을 밝혀주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나도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걸, 내 희망을 사무치는 그리움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다. 어딜 가도 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밤마다 루비 앨리슨의 마당에 들어가 창너머 소파 위에 죽은듯이 누워 잠드는 노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추워진 날씨에 실내로 들였을 개들은 방 한 곳곳에서 자그마한 공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괴이할 만큼 정적이 감도는 마당을 빠져나오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위를 찾아 헤맨 나처럼 혹시 루비 앨리스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 게 아니었을까. 슬픔이 만들어낸 그녀의 광기가 내게도 전염된 건 아닐까. 11월 말의 어느 날 아침, 나는 제품먼스 슈퍼마켓 뒤편 구석에 서서 무슨 중요한 물건이라도 고르는 것처럼 진지하게 베이킹소다를 고르고 있었다. 그때 조리식품 코너 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진열장에 기대어 서 있는 목장주 두 사람이 얼마나 큰 목소리로 떠들어대든지 듣지 말았어야 할 대화 내용을 드문드문 엿듣고 말았다. 시체를 블랙 캐니언 바닥에서 그 인전놈, 피부가 거의 벗겨진 채로 차 뒤에 있었다나 던져줬대. 인간이 담아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어마어마한 슬픔과 죄책감, 사랑, 두려움, 혼란이 이미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알아차리기 전이었지만 내 자궁에서는 아주 작은 태아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런 내 안의 남자들의 말소리까지 들어오겠다고 자꾸 귓전을 때렸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말은 내가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말들이었다. 이미 들어버린 몇 안 되는 단어조차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아 토하고 말았다. 카운터 뒤에 있던 체포만 아저씨가 바로 달려나와 나를 도와주었다. 티끌없이 깨끗한 마루 아래 쏟아진 도살물 사이에 내 몸을 일으켜 의자로 데려가 앉힌 뒤 물을 한 컵 가져다 주었다. 아저씨가 바닥을 닦는 동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단스럽게 수군댔다. 누가 누구였는지 이제는 기억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내주었던 걱정 어린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은 여전히 머릿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다. 나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아저씨에게 사과한 뒤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섰다. 밤사이 날린 눈발이 바닥에 소복에 쌓여 있었다. 메인 스트리트에 내리쬐는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뜨기조차 힘들었다. 손차양을 만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조금 전 가게 안에서 들었던 단어 몇 개가 머릿속에서 웅성거렸다. 차 뒤에 있었다나 그 인전놈, 피부가 거의 벗겨진 채로. 체프먼스에서 휘청거리면서 나오는 나는 노라와 메인 스트리트의 모퉁이를 피해서 집으로 향했다. 아이올라 너머에 하얗게 빛나는 빅블루 야생지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에 가득 고인 눈물 때문에 꼭대기의 새하얀 눈이 이리저리 뒤틀려 축이한 모습으로 보였다. 저 깊은 산속 은신처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도 있었던 윌은 그걸 포기하고 나를 택했다. 나는 윌이 저 깊은 산속 산막에서 포근한 누비이불을 덮고 자고 있다고 상상했다. 산막에 하나 있는 자그마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완벽한 살갗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모습을 상상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무고한 소년을 포용하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이 잔인하다는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지 못할 만큼 이 세상이 잔인하다는 진실을, 블랙 캐니언이 윌의 깊고 끔찍한 무덤이 되어버린 것은 그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 마을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진실을.